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이 책은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1권입니다. 지은이는 김원익, 출판사는 새창출판사, 27,000원, 600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0월 7일입니다. 김원익, 문학박사, 신화연구가, 사단법인 세계신화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수학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ETV에서 신화, 인간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서 2년여 동안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읽기 코너를 담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여름 15에서 20명 정도의 도반들과 함께 그리스로 신화여행을 떠났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강사다.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본주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말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였다. 얼마나 인간을 중시했으면 신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투영했겠는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빼닮았다. 그들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우며 도둑질하고 한눈도 팔았다.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신화를 햇병아리의 행동으로 설명했다. 알에서 갓 깨어난 햇병아리에게 매의 모형을 보여주자 금세의 은신처를 찾아 몸을 숨겼다. 하지만 참새의 모형을 보여주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캠벨에 의하면 알에서 갓 깨어나 어미닭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햇병아리가 매의 모형에 보인 반응은 햇병아리가 지닌 집단 무의식의 소산이다. 신화는 바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신화에 익숙해 있다. 나중에 배워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DNA 속에 신화에 친밀한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다. 왜 루벤스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가 신화를 소재로 그림을 즐겨 그렸을까? 왜 프로이트를 비롯한 유명 심리학자들이 신화 속 이야기로 인간 심리를 설명했을까? 왜 괴테를 비롯한 네로라 하는 작가들이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겨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신화가 인간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다른 이야기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로 이 세상 모든 이야기의 모델이자 원형이다. 그래서 신화는 고대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 캠벨도 이렇게 말한다. 신화는 나에게 절망의 위기 혹은 기쁨의 순간에, 실패 혹은 성공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화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은 바로 신화는 결국 우리 인간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필자가 쓴 책들을 기반으로 그리스 신화를 태초부터 로마의 건국신화까지 총정리한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현재의 그리스처럼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소위 폴리스라고 불리는 서로 독립적인 수많은 도시국가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독립국가로서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며 많은 갈등에 휩싸였다. 심하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조상, 헬렌의 자손으로서 헬레니즘이라는 선진 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강한 연대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시대 초기 이 지역에서는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크레타 문명이,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의 도시 트로이를 중심으로 트로이 문명이 일어나 번창했다. 크레타 문명은
그 섬의 신화적인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따 미노스 문명 혹은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그리스 본토에서는 그보다 1000년이 지난 기원전 2000년경 인도 유럽어족의 일파인 아카이오이족, 아이올레이스족, 이오네스족이 남하하여 원주민들을 점령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미케네를 중심으로 이른바 미케네 문명을 일구며 앞서 일어난 두 문명과 경쟁을 벌였다. 세 문명 중 미케네 문명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끝에 결국 기원전 1500년경에는 미노스 문명을, 기원전 1200년경에는 이른바 트로이 전쟁을 일으켜 트로이 문명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세 개의 문명을 하나로 통일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리스 신화란 미케네 문명을 이룩한 인도 유럽어족이 남하할 때 가져온 신화가 크레타 문명과 트로이 문명의 신화를 흡수 통합하면서 만든 새로운 신화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 바로 당대 최고의 음유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이다. 헬레니즘 시기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과 로마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사이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몰락했어도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마케도니아 제국을 무대로 그리스 문화가 다시 한번 활짝 꽃을 피운다. 헬레니즘이라는 개념도 그리스라는 뜻의 헬라스에서 유래했다. 로마인들이 기원전 753년 로마를 건국하고 자신들의 신화를 살펴보니 신들이 일정한 얼개는 갖추고 있어도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원전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신통기, 그리스 비극, 아르고호의 모험 등에서 신들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꾼 채 스토리는 그대로 빌려다 썼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로마식 해석이라는 뜻의 인테르프레타티오 로마나라고 칭하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을 로마의 신들로 대체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많은 신화가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카오스에서 세상이 시작됐다고 알려준다.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다.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의 반대말이다. 신화에서 말하는 카오스는 대지나 하늘이 생기기 이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원시의 공간을 가리킨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카오스에서 만물을 창조했다. 중국 신화에서 세상은 거대한 알에서 비롯되었다. 알 속이 바로 성서의 카오스이자 북유럽 신화의 어둠인 셈이다. 이 알 속의 카오스와 어둠에서 제일 먼저 거인 반고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고는 태어나자마자 무려 1만 8천 년 동안 알 속에서 그대로 쿨쿨 잠만 잤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거인 반고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자마자 알이 두 조각 나며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세상은 카오스에서 만들어졌다. 헤시오도스의 천지창조에서 특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날개 달린 사랑의 신 에로스가 가장 먼저 탄생했다는 점이다. 이 세상 만물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생성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부부가 되어 여러 자연신을 낳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지를 감싸는 커다란 강의 신 오키아노스, 그의 아내로 이 세상 모든 강의 어머니인 테티스, 빛의 신 히페리온, 빛의 여신 포이베 등 티탄 12신을 낳았다.
티탄 12신은 하나같이 모두 몸집이 거대했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도 티탄 12신 중 막내였다.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엄청난 크기와 끔찍한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다. 그는 급기야 앞으로 자식들이 장성하면 모두 힘을 합쳐 자신의 권력을 찬탈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는 어느 날 자식들을 아내 가이아의 몸속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결국 우라노스의 자식들은 가이아의 몸속에서 가장 깊은 타르타로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우라노스의 만행으로 세상은 다시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참다 못한 가이아는 어느 날 은밀하게 자신의 몸속에 있는 쇠를 벼리어 커다란 낫을 만든 다음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포악한 아버지 우라노스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내 크로노스만은 달랐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가 준 커다란 낫으로 어머니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그를 권좌에서 밀어냈다. 아버지 우라노스가 휘저어 놓았던 세상의 질서를 아들 크로노스가 바로잡은 것이다. 그리스 신화의 세상은 이처럼 카오스에서 시작하여 점점 코스모스의 상태로 바뀌어 간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했다는 것은 결국 아들이 아버지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하게도 크로노스가 어머니 가이아로부터 건네받은 커다란 낫으로 우라노스의 남근을 자를 때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더니 물풀의 나무 요정 멜리아이, 24명의 거인족 기간테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태어났다. 크로노스가 힘껏 뒤로 던진 우라노스의 살점도 바다에 떨어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 태어났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나자 그녀보다 먼저 생겨난 사랑의 신 에로스가 마치 아들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권력을 잡은 크로노스는 어머니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11명의 형제자매를 꺼내주었지만 백수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와 외눈박이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꺼내주지 않았다. 크로노스는 원래 거사에 성공하면 그들까지도 모두 꺼내주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지만 권력을 잡자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크로노스는 아마 그들이 장차 자신의 권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분노한 가이아는 아들 크로노스에게 내 아비가 내 손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난 것처럼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후환이 두려웠던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와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자 곧바로 집어삼켜 버렸다. 큰딸 헤스티아를 비롯하여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등 무려 5명의 자식들을 차례로 집어삼켜 버렸다. 레아는 6번째로 제우스를 임신하자 막내만은 구하고 싶어 자신과 똑같은 고초를 당한 시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이어 그녀의 충고대로 제우스를 낳자마자 얼른 크레타 섬으로 빼돌렸다. 무럭무럭 자라난 제우스는 장성하자 제일 먼저 아버지 뱃속에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을 구할 계획을 세웠다. 제우스는 숙고한 끝에 자신의 사촌이자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찾아가 특수 제조한 약물을 얻은 뒤 그것을 은밀하게 어머니 레아에게 넘겨주었다. 레아가 음식에 그 약물을 타 먹이자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형제자매들을 집어삼킨 순서와 정반대로 커다란 돌,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순으로 개워내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다시 태어난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해발 2918m의 올림포스 산 정상에 진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모았다. 제우스가 신들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부터 제우스 편에 선 신들은 자신들을 진지가 있던 산 이름을 따서
올림포스 신족이라고 불렀다. 그리스 신들의 전쟁은 제2차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3차와 4차가 뒤를 잇는다. 그만큼 제우스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뒤따랐다는 뜻이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족의 족장이자 대기업 올림포스의 CEO이다. 제우스가 치른 전쟁을 중심으로 그가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을 12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자. 첫 번째, 제우스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벌인 전쟁은 자신의 권력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추악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 우라노스와 아버지 크로노스로 대변되는 카오스와 폭력을 종식하고 코스모스와 평화를 구축하려는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그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티탄 신족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 두 번째, 제우스는 소통의 달인이었다. 위기 때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다. 세 번째, 제우스는 논공 행상을 공정하게 했다. 티탄 신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공과를 철저히 따져 상과 벌을 주었다. 자신에게 가장 애를 먹인 티탄 신족의 천하장사 아틀라스에게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형벌을 가했다. 네 번째, 제우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티탄 신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자신을 도와준 스틱스에게도 상을 내렸다. 스틱스 여신에 대고 맹세를 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명예를 주었다. 제우스는 이 원칙 때문에 훗날 연인 세멜레를 잃는 아픔을 겪는다. 헤라는 어느 날 제우스가 세멜레를 자주 찾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세멜레의 어렸을 적 유모로 변신해서 그녀를 찾아가 부추겼다. 아가씨가 만나시는 분이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정체를 확인할 방법이 있지요. 제우스 신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입는 옷과 하늘에서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 옷은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지요. 그걸 한번 입고 내려오라고 해보세요.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제우스에게 아양을 떨며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졸랐다. 제우스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우선 그 사실을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해달라고 부탁했다. 제우스가 시키는 대로 하자 세멜레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냈다. 하늘에서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우스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미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하늘에 올라가 가장 빛이 덜 나는 오래된 옷을 입고 세멜레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빛을 쬐자마자 순식간에 한 줌 재로 변하고 말았다. 다섯 번째, 제우스는 독재자였던 할아버지 우라노스와 아버지 크로노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 그는 신들의 왕이 되자 형제인 포세이돈 및 하데스와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했다. 자신은 하늘을 차지하고 포세이돈과 하데스에게는 각각 바다와 지하 세계를 맡겼다. 여섯 번째, 제우스는 결단력의 소유자였다. 그의 결단력은 그의 상징인 번개와 독수리의 속성을 통해 드러난다. 제우스는 결심이 서면 번개처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일곱 번째, 제우스는 결코 함부로 직접 앞에 나서지 않았다. 신비주의를 절묘하게 활용할 줄 알았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부분 자신의 비서실장인 헤르메스를 시켜 해결했다. 여덟 번째, 제우스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한때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열렬히 사랑했다. 하지만 테티스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를 훨씬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자신의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즉시 그녀를 단념했다. 9번째, 제우스는 변신의 귀재였다. 특히 그는 상대가 누구이든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우스는 소아시아의 에우로페 공주가 황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멋진 황소로 변신하여 접근한 뒤 그녀를 납치했다. 또한 테베의 공주 안티오페가 겉으로는 요조숙녀이지만 속으로는 거칠고 추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인 괴물 사티로스로 변신하여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가 제우스의 변신에 주목하는 점은 그가 상대의 취향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가 보여준 남다른 변신 능력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그의 빼어난 시대 적응 능력을 암시한다. 10번째, 제우스는 가능하면 결코 적을 만들지 않았다. 제우스의 그런 면모는 테티스와 펠리우스의 결혼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제우스는 그 결혼식에 신들을 모두 초대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대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 에리스가 결혼식 피로 연장에 황금 사과 하나를 떨어뜨렸다. 사과의 껍질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에리스는 여신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등 세 여신이 황금 사과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었다. 세 여신은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제우스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제우스는 굳이 자신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두 여신의 원한을 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 중 가장 잘생긴 남자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해야 한다고 둘러대 위기를 모면했다. 11번째, 제우스는 모든 문제를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했다. 12번째, 제우스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쳤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으로 아테네라고도 했고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로 불렸으며 영어로도 미네르바라고 한다. 여신의 로마식 이름인 미네르바는 인도 유럽어로 사고, 생각, 지혜를 뜻하는 메노스에서 유래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된 후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약물을 만들어 자신을 도와준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첫 번째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다. 메티스가 장차 첫째는 딸을 낳지만 둘째로 태어나는 아들이 자신의 권력을 찬탈한다는 것이다. 고심하던 제우스는 어느 날 임신한 메티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집어 삼켜버렸다. 10달이 흐르자 제우스의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팠다. 제우스는 대장간에서 도끼를 가져와 자신의 머리를 치도록 했다. 그러자 쪼개진 제우스의 머리에서 신기하게도 아테나가 완전 무장을 하고 태어났다. 아테나가 태어나자 제우스는 그녀에게 지혜뿐 아니라 전쟁도 함께 맡기면서 아끼던 방패 아이기스도 넘겨주었다. 그녀를 상징하는 새도 눈이 커서 지혜의 화신으로 알려진 부엉이다. 고대의 아테네 시내에는 아테나가 수호하는 도시답게 부엉이가 정말 아주 많았다고 한다. 철학자 헤겔은 특히 아테나를 무척 좋아하여 법철학 초안의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생긴다는 뜻이다. 가이아는 태초의 카오스에서 태어난 대지의 여신으로 개 혹은 가라고도 했고 로마에서는 테라로 불렸으며 영어로는 쥐어라고 한다. 가이아, 테라, 지어는 대지의 여신이기 때문에 모두 지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창시한 가이아 이론이 있다.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이론이다. 지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조절하고 진화해 나가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이다. 가이아는 모든 그리스 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다. 그리스 신들은 모두 다 그녀의 자손들이다. 만물의 어머니로서 가이아는 한없이 인자했다.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우라노스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 이어 남편이 된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자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로 밀어넣는 만행을 저지르자 막내 아들 크로노스와 힘을 합해 남편을 거세하여 세상의 평화를 되찾았다. 가이아는 또한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크로노스에게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할 방법을 알려주고 커다란 낫을 만들어 건네준 것도 바로 가이아였다. 가이아는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는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평화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으로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불렸고 영어로는 베커스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로회복제 바카스는 디오니소스의 영어식 이름을 우리식으로 쉽게 발음한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답게 머리에는 포도 넝쿨로 만든 관을 쓰고 한 손에는 커다란 포도주 잔을 든 채 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디오니소스는 인간을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그래서 그의 신도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디오니시아라는 축제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광란에 빠져 산짐승을 찢어 죽이는 의식을 벌였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자 현대 연극의 시조인 그리스 비극을 탄생시킨 신이기도 하다. 그리스 비극은 바로 디오니소스의 신도들이 디오니시아 축제 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경사면에 있는 소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염소 가면을 쓰고 가죽을 둘러쓴 채 춤을 추며 부른 주신 찬가인 디티람 보스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생을 전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인생의 고통과 어두움을 꿰뚫어보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두 가지 서로 대립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꿈과 가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아폴론적인 방식과 도치와 광기의 세계를 추구하는 디오니소스적인 방식이다. 니체가 말하는 꿈과 가상의 세계란 그리스 신화와 같은 상상의 세계이고 광기와 도취의 세계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축제의 세계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대립적인 삶의 방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녹아있는 예술 장르가 바로 그리스 비극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싸울 때 그의 편에 합류해 그를 도왔다.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상벌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편에 선 프로메테우스와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는 이 세상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명예를 주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생명 창조 작업은 철저히 분업으로 이루어졌다.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면 에피메테우스가 커다란 항아리에서 속성을 하나씩 꺼내주는 시기였다. 독수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 사자에게는 사나운 이빨이, 개미에게는 잘록한 허리가, 거북이에게는 딱딱한 등딱지가 주어졌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가 속성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퍼주다 보니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는 줄만한 것이 없었다. 한참을 궁리하던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인간에게 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제우스는 불이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잠든 사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번개에서 불씨를 훔쳐내어 속이 빈 회향풀 줄기에 숨긴 뒤 인간에게 넘겨주었다. 불씨를 훔쳐 인간에게 건네준 프로메테우스는 인류 최초의 산업 스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로 인간은 찬란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제우스는 인간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했다. 그는 먼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단단한 쇠사슬을 만들도록 했다. 이어 그 쇠사슬로 프로메테우스를 포박하여 당시 세상의 동쪽 끝자락에 있던 카우카소스 산 절벽에 묵도록 했다. 제우스는 동이 트면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다시 녀석을 불러들였다.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파먹힌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밤새 원상 회복되어 다음 날 또다시 독수리의 먹이가 되었다. 제우스는 자신이 금지한 불을 넙죽받아 사용한 인간들에게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국리 끝에 인간에게 평생 불행을 껴안고 살아가게 할 심산으로 우선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게 했다. 이어 다른 신들에게는 그녀에게 그들이 담당했던 분야에 걸맞은 선물을 하나씩 하도록 했다. 지혜의 여신이자 수공예의 여신 아테나는 그녀에게 광택나는 옷을 입혀주고 허리에는 띠를 둘러주었으며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녀에게 매력, 고통에 찬 애잔함, 사지의 기운을 쭉 빠지게 하는 한숨 등을 불어넣었다. 웅병과 사기의 신 헤르메스는 그녀의 가슴 속에 기만, 사기, 아첨, 교활의 심성을 불어넣어 주었다. 제우스는 이 여자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판도라는 모든 것을 선물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후 판도라는 헤르메스의 손에 이끌려 에피메테우스에게로 인도되었다. 그러자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으러 가기 전 제우스의 선물은 무엇이든 절대 받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판도라의 손을 덥석 잡고 아내로 삼고 말았다. 판도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우스의 완벽한 속임수이자 인간이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받은 불의 축복에 대한 벌이며 아름다운 재앙이었음이 드러난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어느 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 에피메테우스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토스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항아리 안에는 원래 인간에게 해로운 온갖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그런데 판도라가 봉인된 뚜껑을 열자 그 모든 것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놀란 판도라가 황급히 뚜껑을 닫아 항아리 맨 밑에 있던 희망만 빠져나오지 못했을 뿐이다. 그때까지 인간은 불행이나 질병,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버린 순간부터 온갖 셀 수 없는 해로운 불행들이 인간들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판도라의 항아리 속에 희망이 남겨진 것을 두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곤 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이 남겨진 것처럼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희망은 무지개나 신기루 같은 게 아닐까? 니체는 희망을 악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악이라고 규정한다. 희망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의 희망에 대해 니체처럼 아주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첫째, 불을 훔쳐다 주었다. 둘째,
제우스가 대홍수를 일으켜 멸하려 한 인간을 구해주었다. 셋째,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러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맹목적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미래가 얼마나 비극적이길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맹목적 희망을 심어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노년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아닐까? 테베의 어린 왕 라이오스는 쌍둥이 형제 암피온과 제토스가 테베를 점령하자 천신만고 끝에 소아시아의 펠롭스에게로 달아나 몸을 의탁했다. 그 뒤 라이오스는 펠롭스의 궁전에서 자라 그의 아들인 어린 크리시포스에게 전차 모는 법 등을 가르치다가 그 미모에 반해 그와 소년 A에 빠지고 말았다. 급기야 라이오스는 테베의 왕위를 찬탈했던 쌍둥이 형제가 죽고 왕권을 회복하자 테베로 귀환하면서 크리시포스를 납치해 데려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라이오스에게 분노한 펠롭스는 저주를 퍼부었다. 결혼해도 절대로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며 혹시 아들이 생기더라도 그 아들이 아비를 죽일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였을까? 라이오스가 테베의 제6대 왕에 올라 메노이케우스의 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몇 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라이오스는 결국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여사제 피티아가 어처구니 없고 소름 끼치는 신탁을 내렸다. 장차 아들을 낳겠지만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한다는 것이다. 그날부터 라이오스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라이오스는 어느 날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아내와 동침하였고 10달 뒤 정말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신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아이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었다. 라이오스는 차마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일 수 없었다. 고심 끝에 그는 신복인 양치기 포르바스를 시켜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단단히 꿰매 테베 근처의 키타이론 산의 나무에 묶어두도록 명령했다.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양치기도 차마 어린 것을 죽일 수가 없어 평소 안면이 있던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그 아기를 맡겼다.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아내 메로페에게는 마침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양치기가 데려온 아이를 신의 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친아들로 키웠다. 이름도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주었다. 오이디푸스는 그 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코린토스의 왕자로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벌어진 축제에서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에게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내뱉었다. 오이디푸스는 결국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맞는지 물었다. 그러자 여사제 피티아는 엉뚱하게도 그가 장차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내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를 아직 친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랑하던 오이디푸스는 델피에서 다울리아로 접어드는 어느 삼거리에서 마차를 탄 어떤 노인 일행과 마주쳤다. 좁은 길에서 먼저 양보하라며 대치하고 섰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 그는 달아난 하인 한 명만 빼고 그 노인을 비롯한 5명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런데 아플싸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바로 테베의 왕이자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였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죽자 그의 처남 크레온이 임시로 왕권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라이오스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베의 7 성문 중 가장 큰 성문에 괴물 스핑크스가 나타났다. 스핑크스는 목 졸라 죽이는 자라는 뜻이다.
녀석은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고 여자의 얼굴을 한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성문을 드나드는 행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알아맞히지 못하면 목 졸라 죽이곤 했다. 수많은 사람이 녀석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크레오는 국리 끝에 녀석이 내는 수수께끼를 마치는 자에게는 공석인 테베의 왕위를 주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홀로 된 왕비 이오카스테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방랑하던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테베의 그 성문을 통과하려 했다. 오이디푸스가 나타나자 스핑크스는 예의 그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갑자기 인간이라고 정답을 말하자 방심하고 있던 스핑크스는 너무 놀라고 억울한 나머지 옆에 있던 바위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아 자살했다. 괴물 스핑크스를 죽이고 테베 궁전에 도착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제7대 왕위에 올라 왕비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 이렇게 2남 2녀를 두었다. 이후 15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테베에 갑자기 악질 전염병이 창궐했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이유를 물으니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가 테베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그를 찾아 죽이거나 추방해야 한다는 신탁이 내렸다. 오이디푸스는 범인 색출에 나서지만 결국 자신이 그 장본인임을 알고 두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참회의 방랑길을 떠났다. 이때 남들이 모두 저주하며 외면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봉양한 자식이 바로 안티고네였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운명의 신이 그에게 할당해준 이해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초래되었다. 오이디푸스는 처음에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당당하게 싸웠다. 그는 델피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끔찍한 신탁을 받자 그것을 피하려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또한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이 노환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도 코린토스에 돌아가지 않았다. 운명에 온몸으로 맞서 저항했던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젊은 시절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대해 내놓은 해답인 인간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그 해답을 말함으로써 마치 인간의 비밀을 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답식 문제를 풀듯 외워서 쓴 해답에 불과했다. 그는 테베의 왕이 된 후 마치 셜록 홈즈처럼 치밀한 수사를 통해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두 눈을 핀으로 찔러 피범벅이 된 채 절규했다. 운명에 맞서 싸운 자신의 오류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두 눈을 실명시키고 왕위를 내려놓은 뒤 시작한 방랑 생활은 바로 자신이 외워서 대답한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큰딸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인간에 대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내면의 눈을 얻게 된다. 운명은 신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비극,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인식의 책이다. 오이디푸스가 내면의 눈을 떴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은 그가 신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는 방랑 중에 자신이 묻히는 곳은 번창하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에는 운명 못지않게 그의 성격상의 결점인 비극적 과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과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만한 성격이다. 오이디푸스가 만약 삼거리에서 노인에게 먼저 길을 비켜주는 배려와 친절을 베풀었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바로 누구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풀어 괴물 스핑크스를 죽인 사람이라며 극도의 자신감과 우월감을 드러냈다. 오이디푸스 왕은 인간의 오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언제든 추락할 수 있으니 늘 오만을 삼가라는 충고의 책이기도 하다. 미다스는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왕이었다. 그는 아주 계산적이고 빈틈없고 용의주도했다. 타고난 성정이 탐욕스러웠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군사들이 술에 취해 잠든 어떤 노인을 붙잡아 왔다. 출신이 미심쩍은 데다 횡설수설하는 게 아무래도 이웃나라의 첩자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다스는 단박에 그 노인이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그 노인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선물까지 들려서 돌려보냈다. 얼마 후 디오니소스가 사정을 전해 듣고 미다스 왕을 불렀다. 스승을 잘 대접해 주어서 고맙다며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미다스는 자신이 손으로 만지는 건 모두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디오니소스는 약간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왕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어서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미다스는 손으로 길 위에 돌멩이를 집어보았다. 돌멩이는 바로 황금 덩어리로 변했다. 이번에는 길가의 나뭇가지를 꺾어보았다. 나뭇가지도 금세 황금가지로 변했다. 들판에 보리 이삭을 만지자마자 이삭은 순식간에 황금 이삭으로 변했다. 궁전에 도착한 미다스는 정원의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보았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 사과로 변했다. 그제야 미다스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실감하고 자랑하고 싶었다. 화려한 잔치를 벌였다. 그는 우선 의기양양하게 궁전 기둥을 손으로 만져 황금 기둥으로 만드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미다스에게 갑자기 시장기가 밀려왔다. 그는 잔치상에서 사슴의 넓적다리를 재빨리 들어 입에 덥석 물었다. 우두둑하며 이빨 몇 개가 부러졌다. 사슴의 넓적다리가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당황한 그는 이번에는 잔의 포도주를 따랐다. 하지만 포도주는 이미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미다스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불행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몸져 놓은 채 며칠을 끙끙 앓았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인 공주가 문병을 왔다. 미다스는 매우 기쁜 나머지 그만 두 손으로 공주를 붙들고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러자 공주는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염치불고하고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며 자신의 손을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디오니소스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미다스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미다스 왕에게 근처 팍톨로스 강의 원류로 가서 몸과 마음을 씻으며 탐욕의 때를 깨끗이 털어내라고 일러주었다.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가 시킨 대로 하자 그의 손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도정일 교수는 시장 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에서 한국은 시장 논리를 유일 논리화하는 유례없는 시장 전체주의 사회라고 규정을 내린 다음 문화와 예술과 학문, 교육과 매체, 그리고 공공의 사회 제도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시장 체제에 전면 복속시키려는 것은 광기이며 광기치고도 대단한 광기라고 말한다.
미다스는 바로 시장 전체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 유형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증권가나 은행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자칭 미다스의 손, 즉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미다스는 부의 상징이라기보다 탐욕의 상징이 아닐까?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과 다이달러스의 아들 이카로스는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둘 다 하늘을 날다가 추락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늘을 날기 전 아버지에게서 듣는 충고의 말도 똑같았다.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하나였던 솔론의 경구 메덴 아간을 떠올리게 한다. 메덴 아간은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게라는 뜻으로 동양으로 치면 과유불급이나 중용지도와 같은 의미다. 파에톤은 어린 시절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친구들에게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자주 받자 어느 날 어머니를 졸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냈다. 이어 태양신의 아들답게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자 비로소 아버지 헬리오스를 찾아갔다. 헬리오스는 당연히 그를 아들로 인정했다. 하지만 파에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헬리오스에게 자신이 진짜 아들이라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딱 하루만 아버지가 모는 태양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는 몹시 당황해하며 그것만은 안 된다고 아들을 달랬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다.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포기한 헬리오스는 아들에게 말고삐를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했다. 잘 들어라, 내 아들아. 제발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중간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내가 지나간 바퀴 자국만 따라가거라. 파이톤은 아버지의 당부에 그저 건성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파이톤은 그만 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태양마차는 순식간에 높이 솟아올라 올림포스의 하늘 궁전을 살짝 그을리더니 그대로 곤두박질쳐 바닷물을 펄펄 끓게 하고 대지를 시뻘겋게 불태웠다. 파이톤의 태양마차는 계속해서 하늘과 대지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가 개입하여 재빨리 파이톤을 향해 번개를 날렸다. 그러자 파이톤은 머리털에 불이 붙은 채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키프로스의 천재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여자에게는 결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대신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다. 작품은 완벽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교하고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피그말리오는 날마다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며 감탄하다가 그만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조각상을 연인으로 생각하여 날마다 틈만 나면 어루만지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키프로스에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피그말리오는 정성으로 마련한 제물을 드리고 여신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바라건대 저의 집에 있는 저 상아 여인을 제 아내가 되게 하소서.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기도가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피그말리온은 여신의 축복 속에 인간이 된 상하 여인을 갈라테이아로 이름짓고 아내로 삼았다. 심리학 용어 중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경우처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피나게 노력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정민 교수의 책 미쳐야 미친다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 불광불급이라고 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남이 미치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려면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 미쳐야 미친다. 미치려면 미쳐라. 지켜보는 이에게 광기로 비칠 만큼 정신의 뼈대를 하얗게 세우고 미친 듯이 몰두하지 않고는 결코 남들보다 우뚝한 보람을 나타낼 수 없다. 지금까지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1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신화는 세상을 해석하는 고대 인류의 방식이었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는 무형의 인생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생겨났고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선사시대의 원격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신화를 듣고 후손에게 전달하며 자란 고대 인간들은 신화를 생생한 자신들의 이야기로 새겨 들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희로애락의 이야기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의 신화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 버전의 책으로 읽었는데 어릴 때 읽은 것과 청년 때 읽은 것, 그리고 지금 중년의 시기에 읽는 내용이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어릴 땐 모험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청년 땐 문학으로 읽었지만 지금 중년의 시기엔 생생한 나와 타인들의 이야기, 즉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문학도 역사도 철학도 모두 인간들의 고민과 두려움, 희망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선언한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처럼 나이가 들수록 저는 세상 만물을 인간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품는 대상은 바로 인간이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무지한 대상도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읽어야 합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고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처럼 고귀하고 강력한 인간 내면의 힘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동물 같은 악함과 추함을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물처럼 낮아지거나 혹은 신처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짓도 저지를 수 있고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으로 나의 인생이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일도 겪어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세상 모든 존재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만능 씨앗과 같습니다. 인간 배아가 수정될 때 나타나는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뼈가 되기도 하고 장기가 되거나 근육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마치 이 우주의 존재의 줄기세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맘먹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무엇으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존재의 줄기세포를 아름답게 싹틔우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안타깝게도 때론 노력만으로는 운명의 거대한 힘을 막을 수 없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인생의 객관식 보기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하거나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해지거나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온갖 본보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파멸하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겸손과 지혜로 나와 타인을 살리는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화에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힘과 아름다움, 지혜와 성공의 극대화된 모습이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 질투와 분노와 온갖 탐욕들이 또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화는 인류의 자화상입니다.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인류는 자신들의 온갖 모습을 외부에 투영해서 신화라는 자화상을 완성한 것입니다. 신화를 보면 인간이 보입니다.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모습은 신화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최고의 인간화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과 수많은 전달 과정을 거치다 보니 뼈대가 되는 이야기만 남아 전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학 작품으로서의 흡인력과 교훈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독교와 더불어 유럽과 서양 세계를 형성해온 양대 산맥입니다.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과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한 책,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1권은 하루 읽을 분량을 서너 쪽으로 나눠 놓았고 잘 분류해 놓은 형식입니다. 거실 소파나 침대, 식탁 위에 이런 책 하나 던져놓고 틈틈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교양도 쌓고 인생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신화는 요졸복통, 난리법석인 인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